자, 얼마 전에 그로스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G2G 바이오 탐방 자료를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인벤티지 랩과 이제 비교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스피어즈에서 지금 베링거랑 공동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인벤티지와 G2G니까 이 회사의 IR 인터뷰를 보면은 비교할 포인트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생산 캐파를 확대를 한다. 최근에 승진하신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이 자료 화면에 보면 이 탱커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상당히 그 장치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벤티지 랩의 장치를 보면은, 자, 상대적으로 소형화되고 컴팩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제품 생산의 원가에는 이 제품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떤 공장의 크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비의 크기 자체도 원가율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장치를 놓고 비교하면 장비의 컴팩트함 당연하게 인벤티지 랩이 상당히 우수한 걸 볼 수 있죠. 예, 여기 지금 옆에 모자이크 처리된 거는 뭐 안에 기밀 특허에 관련된 마이크로 플루이드 장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 리서치에서 나온 IR 리포트라고 하긴 그렇고 인터뷰를 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글로벌 4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라고 했다가 글로벌 빅팜이라고 했다가 이제 자꾸 이제 글로벌사랑 저희는 제휴가 되어 있다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글로벌사랑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했으면은 공동개발 계약이라도 나와야 되겠죠. 베링거의 경우는 공동개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걸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는 하는 말씀은 뭐냐면 G2G가 얘기하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가 공동개발 계약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개발 계약한 건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유한양행, 종근당 그리고 대웅제약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엄청 많잖아요. 단 국내 제약사라는 한계가 있을 뿐이지만 하지만 국내 제약사가 만일에 G2G의 제형이 좋았으면 진작에 컨택을 시도했다는 게 저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공시될 수 없는 글로벌 제약사의 공동 연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장패의 컴팩트함에서는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 상당히 앞서는 걸 글로벌 볼 수가 시장으로 있겠죠. 자, 타겟하고 근데 그 있습니다. 다음에 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야기가 시장이 어떤 이야기가 타겟이 아닌 전 나오냐 세계 하면 시장을 타겟 여기에 자, 맞는 어떤 여기에 맞는 생산 캐파가 필요해서 1GMP뿐만 아니라 네. 제2GMP 이 공장 시설에 대한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공장 캐파를 증설할 쪽에 증설 시에 외부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치, 밀입구, 생산 장치에 대한 내재화가 안 돼 있음. 왜 그러겠습니까? 이 멤브레인 방식이 제조 특허가 G2G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부 업체와 협력은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죠. 이에 반면에서 우리 저기 인벤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벤은 밀입구, 생산, 장치, 시설, 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내재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도 원가율이 또 차이가 나는 이제 결정적인 항목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자, 계속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서 보면은 상업용이라고 다
이걸 충족을 해야 되고 있을까요? 현재 설계 업체를 선정한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질문에 내재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축이 마찬가지라고. 경험 있는 그렇다는 이제 외부 겁니다. 업체, 거기에는 설계 업체도 프로세스를 네. 과정에서 자, 검증 작업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내재화를 못한다면 당연히 어떤 뭐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그 업체를 선정해서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여기에 또 원가율이 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여기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렇게 썩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 뭘 지적했냐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관련해서 혈중 농도가 너무 낮다는 걸 지적했어요. 자, 여기서 그 임상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용량으로 주사했는데도 경구용 대비 아세틸콜린 분해 그거 막는 지표가 경구용 대비 경구용이 60 몇 프로였는데 64%인가? 근데 이 주사제는 아세틸콜린 분해 지표가 30 몇 프로밖에 안 나왔잖아요. 주사제는 지표가 30%대. 제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걸 지적했고 초반 방출이 요구되는 항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왜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 아세틸콜린 이 분해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약물 혈중 농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초반 방출이 부작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상당히 이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게 뭐 실수인지 뭐 원래 이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그로스 리서치가 이걸 질문을 했죠. 책 보시고 혈중 공부해보시라고 농도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금융지식 잠시 필요 광고 없습니다. 보시고. 어려운 용어나 차트 분석 자, 낮은 모습들을 경구용 혈중보다 낮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이걸 그로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 방송을 봤겠지. 예. 네. 보여지죠.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면 경구용은 이제 10일 복용 후에 그 항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이제 혈중 농도가 경구용의 혈중 농도 대비해서 좀 낮다라고 네네. 하는 건데 네네. 그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자, 이 부분부터 잘 쉽게 좀 들어보셔야 설명 좀 됩니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최근에 저희가 IR 자료에 게재되어 네네. 있는 그 PK 프로파일, 네, 약동학 약동학 자료를 데이터. 보고 이렇게 네. 이제 부분들인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이슈가 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네. 일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립구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태생적으로 반복 투여를 통해서 네. 그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약동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미리 자, 이 부분까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계속 누적된 어떤 주사로 인해서 약물이 계속 농도가 올라오면서 항정 상태에 이르는 이 부분은 맞아요. 당연하죠. 모든 약물이 경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으면 약물의 최저 범위와 최고 범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먹다가 보면 최고 이제 약물 혈중용 농도까지 항정 상태를 유지해요. 모든 약물이 다 이렇습니다. 장기 주사제만 이런 거 아니에요. 주 1회 1회 맞는 우리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주 1회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사제나 약물은 먹다 보면 맞다 보면 약물의 혈중 농도가 항정 상태로 이르는 건 동일한 기전입니다. 자, 이 다음부터 보실게요. 미립구가 목표 기간 도달하는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 잔여 방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좋은 PK 프로파일 그래프인데요. 결국 이제 목표 기간이
이 지점에 있다 30일이든 60일이든 간에 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복 투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잔여 방출이 남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복 투여, 즉 2회 반복 투여이든 3회 반복 투여이든 간에 반복 투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약효 물질과 동등하게 이제 그 항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이 부분이 그 되게 저희가 중요합니다. 용량에 따라서 약물 혈중 농도, 그 약물의 이제 혈중 농도가 비례하는 그런 특징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낮은 이제 혈중 농도가 그래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량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비례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치매치료제를 비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치매치료제 임상 1상에서 380ml짜리 고용량을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구용 대비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는 지표가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고용량으로 해도 이거 약으로 초반 방출 너무 약해 쓸 수가 없겠는데라고 그래서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장기 지속형의 덕목인 어떤 그 방출 곡선이 부드러운 거는 확인은 했지만 이렇게 되면 경구용 대비 포지션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먹어서 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 치매치료제는 초반에는 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사제로 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결국 이제 그 어떤 일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낮은 혈중 농도는 저희에서는 크게 우려한 사항들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용량을 정대해서 이제 그 혈중 농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과 반복 투여를 통해서 항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이 미륵 기반의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기본적인 낙동학 프로파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표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저 유효농도 범위 안에 있어야지 네. 좋은 네. 건데 네. 그럼 유효농도 범위에서 벗어날 때쯤에 네. 다시 투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 다시 그렇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잔여 방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지점에서 반복하게 되면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고 항정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단계는 낮은 단계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통상 설계할 때 초기 단계의 부분은 기존의 약효 물질하고 같이 투여가 이루어지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되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치매치료제 임상 결과를 분석할 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반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도된 초반 방출이고 처음부터 눌러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치매치료제처럼 방지 즉효를 보여드리는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치매치료제가 G2G가 치매치료제가 초반 방출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니 물어봤더니 기존의 약효 물질을 투여한대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도네페질, 경구제랑 병용 투여를 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벤티지랩의 여러 가지 이제 약동학 데이터를 봐봤잖아요. 자, 예전 어떤 게 있었을까? 자, 이거 다른 회사 그래프이긴 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이 그래프에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상공공사를 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겁니다. 비비트롤 같이 얘가 약물 중독 치료제잖아요. 자, 비비트롤은 약물 방출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뭐냐, 약물에 대한 갈망을 끊어주는 어떤 호르몬적인 작용을 하면서도 어떤 그 즉효성으로 약효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방출을 높게 잡아도 무방했단 말입니다. 부작용을 감소하고로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초반 방출 어떻게 해놨어요? 초반 방출이 방출되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0 밑으로 이렇게 잡은 건 뭡니까? 약물의 혈중 농도를 초반부터 발휘해서 유효 농도 안 범위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항정신성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치매 치료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치매 치료제도 먹자마자
그 머릿속에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초반부터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답한 게 뭐라고 나왔어요? 자, 원래 약효 물질하고 같이 투여가 이루어진대요. 그럼 임상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임상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사장님의 말이 진짜면은, 왜냐면 기존에 갖고도 경구제의 그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치매 환자들이 까먹자 약 먹는 걸, 그리고 내가 하나를 먹었는데 까먹어갖고 두 알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섭취, 과복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치료, 치매치료제로 만들려고, 장기주사제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초반 방출이 만일에 이 약을 주사로 커버가 안 돼갖고 약을 같이 먹어야 돼? 어떻게 이거 같이 먹을 겁니까?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임상을 해야 되냐면 병용투여 임상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지금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약 먹는 걸 까먹어 갖고 장기 주사제로 맞으려고 그러는데, 약을 내가 효능에 맞게 약물 방출이 안 되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응?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난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 치매 치료제 저번에 임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실패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 부분이었거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얘들이 살아나갈 방법은 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약물이 어떤 항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3개월짜리를 뭐 주사제로 우리는 약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만 맞으면 돼요. 이러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약물의 이 초반 부분을 기존의 약효 물질과 병용 투여하는 걸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임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거를 회사 측의 그 공식적인 발언으로 이제 우리는 구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매 치료제도 인벤티지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G2G는 상업화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 치매 치료제가 왜 임상이 왜 실패라고 보는 데 견해를 얘기했고, 그걸 그로스 리서치가 봤나 보지. 그걸 보고 사장한테 얘기를 던졌더니 별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임상에 대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큰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과연? 이런 겁니다. 그래요. 자, 얘기를 할수록 단언컨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장기주사제는 인벤티지 말고 상업화하기 힘든다니까,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도 다 더듬네. 그죠? 오늘 이 방송, 이 그로스 리서치의 이 탐방 IR을 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또 마이크로스피어에 대한 크기도 나오거든요. 그 연구원들이 그 안에서 보고 있는 모니터 안에 스피어의 크기가 제각각인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 그 마이크로스피어를 생산한 장치가 상당히 부피가 크고 인벤티지 레벨에 비해서 컴팩트화되지 못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거를 또 자기가 이런 거 설비에 대한 기술이나 권리가 없으니까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게 또 세 번째. 그죠? 네 번째가 자기네 제형의 어떤 우수함을 피력하려고 했는데 반대적으로 이 제형의 단점을 노출하는 IR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건데 또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벤티지 랩의 제형이 제일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에 얼마 조정받아서 G2G보다 시총이 떨어졌죠. 자, 지금 이렇게 회사 사장님이나 뭐 창업자가 계속 글로벌 하니까 사람들 그냥 여기에서 글로벌하고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글로벌 제약사와 컨택하고 있는 건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빅팜들이 모두 지금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데 글로벌 빅팜들이 이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자,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는 그로스 리서치의 G2G 바이오 탐방 보고서를 영상으로 한번 디벼봤습니다.